어르신, 5만 원이면 돼요.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5만 원이요. 그게 무슨...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기 조용한 곳으로 가시면 돼요. 사람 없는 곳 어르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진호는 우연히 들은 대화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두 사람의 수상한 대화와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설마 이런 곳에서? 이상한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당신의 마음속의 한 부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함께 이 이야기의 끝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호는 매일 아침 설악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아내 미숙이 3년 전 떠난 후 이 고요한 산책은 그의 유일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국립대 건축학과 조수직에서 은퇴한 후 특별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일에 헌신했지만 이젠 고요한 산길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설악산 둘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중턱에 이르렀을 때 평소에는 없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명의 중년 여성들이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펼쳐놓고 커피와 차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커피 한 잔 어떠세요? 2,000원이면 됩니다.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여성들 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지인 이동석을 만났습니다. 이동석은 그와 나이 또래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진호야, 요즘 설악산 중턱에 여자들이 카페를 차렸다던데 알아? 이동석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색채가 깔려 있었습니다. 5만 원만 주면 땅 문서도 몰래 팔아준다더라. 이동석의 말에 진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오전에 본 여성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커피 파는 사람들 같던데. 진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 속에는 이상한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 순진한 양반아. 거긴 국립공원 부지 일부야. 개발 계획도 있고. 이동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특히 거기 단정하게 생긴 여자 김지원이라고 하던데 그 여자도 같은 패거리라더라. 김지원. 그 이름이 진호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동석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 단정한 여성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진호는 다시 설악산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뛰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중턱에 도착하자 어제와 같은 자리에 여성들이 있었고 그 단정한 여성도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6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슬쩍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에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문득 오래전 기억 속에 있던 누군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건네며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진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지원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금방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 2,000원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무심했습니다. 무심한 대답이었지만 진호는 확신했습니다. 45년 전 그의 첫사랑이었던 김지원이 맞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설악산 오르는 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숨겨둔 청춘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너리를 정돈하고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 스스로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진호야, 오늘도 산에 가니? 아내가 남긴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그를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설악산을 오르면서 진호는 그녀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인사에서 시작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일 듣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세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아내가 3년 전에 떠났습니다. 진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도 그를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단골 손님에게 건네는 일상적인 인사일 뿐일까? 진호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동석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호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야, 요즘 설악산 열심히 다니더라. 설마 그 여자들 때문에? 이동석의 입꼬리가 비꼬듯 올라갔습니다. 그냥 운동 삼아 가는 거야. 목소리를 담담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귀끝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다 안다. 이동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김지원이란 여자 말이지. 생각보다 영리하더라. 우리 개발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어. 그 여자에게 접근하는 남자들한테 불법 토지 거래를 제안하고 증거를 잡아 협박한다더라.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이동석은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까? 정말 김지원이 그런 일을 하는 걸까? 의심의 실오라기가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 여자가 여러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은밀한 제안을 했다더라. 나중엔 토지를 빼앗긴 노인도 있었다고. 이동석의 목소리는 저음으로 깔렸습니다. 이동석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의심과 경계심이 교차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동석의 말이 사실일까? 김지원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그녀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은행에 가서 5만 원을 찾았습니다. 봉투에 넣고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부끄러웠지만 김지원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컸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도 설악산 갑니까? 아내의 사진이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안해요, 미숙 씨.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호는 아내의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더 가빴습니다.
중턱에 다다랐을 때 여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지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참 단정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죠.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김지원이 조용히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짓이 참 우아했습니다. 커피를 건네받으며 진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지원은 봉투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안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상처가 번졌습니다. 손님,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진호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땅바닥에 묻히고 싶었어요.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황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말이 꼬였습니다.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김지원은 봉투를 그에게 돌려주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돈 주려고 했대. 아이고, 나이 먹어서 그런 짓을 다 하네. 지원 언니한테 실례했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진호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김지원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진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45년 전 그 맑고 순수했던 김지원을 이런 식으로 모욕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설악산에 가지 않았어요. 김지원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죠.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소문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왔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시 설악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중한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중턱에 도착했을 때 김지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들만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기, 김지원 씨는 오늘 안 나오셨나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여성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안 나오신대요. 창피해서요. 진호의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산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동석이 나타났습니다. 진호는 그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이, 진호. 그 여자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긴 곧 개발될 거니까. 이동석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일대를 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야. 나도 투자했고 그 여자들이 커피 파는 자리도 포함되지. 이동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김지원이란 여자가 방해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라며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 뜨거워졌습니다. 이동석이 의도적으로
김지원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던 이유가 개발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야? 내가.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이동석은 잠시 당황하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업이란 게 그런 거지. 어떻게든 방해물은 제거해야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호의 주먹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오랜 지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그런 소문 퍼뜨리지 마. 알았지? 진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동석을 향해 처음으로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지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설악산 주변을 돌아다니며 김지원을 찾아보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복지관도 찾아가 보았지만 그런 이름의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설악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턱을 지나 좀 더 위쪽으로 올랐습니다. 한적한 산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녀였죠. 혼자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색 재킷을 입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그녀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이 더 빨라졌죠.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지원아, 45년 만에 그렇게 불러보았습니다. 첫사랑의 이름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걸음이 멈췄죠. 천천히 뒤돌아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호 씨?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가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그녀도 그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오랜만이네요. 진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보였어요. 어색한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지만 정작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땅에 꿇어앉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죠.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차라도 마실까요? 아니면 칼국수? 예전에 좋아하셨잖아요. 진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그의 말에 지원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물론이죠. 동네 칼국수집 매주 토요일마다 갔었잖아요. 진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진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무언가가 툭 풀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래요. 같이 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설악산을 내려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가게였지만 정겨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에 앉은 지원의 얼굴에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진호가 물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 잔의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별일 없이 살았어요.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남편은 12년 전에 떠났어요. 진호 씨는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건축학 가르치다 퇴직하고 아내는 3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요. 진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은 천천히 과거의 기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벽이 한 겹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억나요?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 야경 보던 거. 진호의 눈빛이 환해졌습니다. 네. 진호 씨가 건축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때였죠. 지원의 입가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묘한 슬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놓쳐버린 기회, 각자의 삶에서 겪었을 고통들,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웃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산에서 커피를 파시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진호가 드디어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원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져서요. 딸이 해외에 나가고 혼자 살다 보니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거기 개발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민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동석 씨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인데 그러자 갑자기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지원의 말에 진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상처와 오해들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원 씨. 저도 그런 오해를 했으니까요. 이동석이 제 오랜 지인인데 그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진호의 눈빛에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겼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쪽은 안 나가기로 했어요. 복지관에서 행정 일을 구했거든요. 그녀의 입가에 담담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진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래된 친구처럼 가끔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국수를 먹고 헤어지는 시간, 묘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직은 서로에게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45년 전의 추억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미소가 담겼습니다. 일주일 후, 진호는 지원이 일한다는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곤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외의 반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지원 씨. 혹시 퇴근 후에 잠시 시간 있으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퇴근 후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지원 씨, 진호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지원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 산속 카페를 다시 열면 어떨까요? 제가 설계해서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진호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겼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건축가잖아요. 산책로 옆에 작지만 아름다운 카페를 지을 수 있어요. 진호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이동석의 개발 계획도 제가 막아볼게요. 제 아내와 함께 역사적 건물 보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쪽 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있어 보호해야 해요. 지원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눈빛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설악산 중턱의 작은 카페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테이블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담한 녹조 건물이었습니다. 진호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원은 이 카페의 주인이 되었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동석의 개발 계획은 환경 보존을 근거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개업한 지 2달째 되던 날,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카페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모두가 낙담했지만 진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기회입니다. 더 멋진 공간으로 재건할 수 있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축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구조로 카페를 재설계했습니다. 자연재해에 강한 구조, 친환경 소재의 활용,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모두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밤새 도면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재건 과정에서 진호와 지원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일하며 서로의 강점을 발견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손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원 씨, 같이 살아보지 않겠어요? 재개장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진호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그 자신도 놀랐습니다. 준비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간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슨, 갑자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집이 좀 넓어요. 지원 씨도 혼자 사시잖아요. 그냥 동거인으로 시작해서 서로 의지도 되고. 진호의 말이 자꾸 더듬어졌습니다. 귀 끝까지 달아올랐어요. 말이 자꾸 더듬어졌죠.
70세의 나이에 이런 제안을 하다니 그도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원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원이 진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진호는 벨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진호 씨, 제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진호의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그렇게 지원은 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짐가방 하나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집은 아내와 함께 살던 곳이었기에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히 넓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 다른 여자를 들인다는 사실이 진호에게도 부담스러웠죠. 지원도 그것을 알았는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발소리조차 죽이며 걸었습니다. 이 방을 쓰세요. 제가 거실 소파에서 잘게요. 진호가 방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손님이 어떻게 소파에서 자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지원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결국 서로 다른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집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이 한꺼풀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매일 따뜻했습니다. 함께 산 지 약 3개월이 되어갔습니다. 서로의 존재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각자의 일을 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지원의 손이 진호의 손 위에 놓였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그렇게. 그리고 그들은 계속 TV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접촉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진호 씨, 어느 날 저녁 지원이 불쑥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진호가 TV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지원 씨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진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 각자의 방이었지만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에 작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진호가 제안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설렜습니다. 지원 씨, 오늘 쉬는 날이죠. 설악산 정상에 함께 올라보는 건 어떨까요? 지원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설악산은 그들이 다시 만난 곳이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괜찮을까요? 진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심이
어렸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엔 함께 정상까지 올라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용기가 담겼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지원이 커피를 팔던 중턱을 지나면서 그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힘차졌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이 산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딸도 멀리 있고. 지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진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환해졌습니다. 진호 씨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무언가가 툭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때때로 서로의 손이 스치기도 했고, 가파른 길에서는 진호가 지원의 팔을 살짝 부축하기도 했습니다. 접촉할 때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 가팔라졌습니다. 지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진호도 70세의 나이에 정상까지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라서 힘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에요. 진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문득 지원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진호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호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고마워요. 다시 만나서 함께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산도 함께 올라주셔서.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자신도 모르게 지원을 살포시 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원 씨.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잠시 서로를 안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45년 전에 그 눈빛과 지금의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길을 올라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멀리 도시가 보이고 그 너머로 강과 산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지원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진호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원 씨.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이 돌아봤습니다. 진호가 상자를 열자 작은 실버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아주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지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마음으로 아내가 되어 주시겠어요? 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마음만이라도.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귓불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말이 더듬어졌습니다. 70세의 나이에 프로포즈라니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예,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의 관계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네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원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네, 진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오는 동안 진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이 아닐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한 방에서 자도 될까요? 지원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말에 진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원 씨. 이제 우리는 부부니까요. 진호의 목소리에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부부가 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나이답게 평온하고 조용한 밤을 보내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외로움이 말끔히 씻겨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호 씨, 혹시 바다 보러 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바다요? 진호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네, 동해안.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지원의 눈빛에 소녀 같은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6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바다를 제대로 보고 싶다는 그 소박한 바람이 진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말에 가요. 진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그들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지원은 여행 가방을 꼼꼼히 싸며 무엇을 챙겨야 할지 메모까지 했습니다. 진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너무 많이 챙기지 마세요. 하루 이틀 다녀오는 거니까. 진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진호 씨, 약도 챙겨야 하고. 지원의 눈빛에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배려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내를 잃은 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5년 전의 추억, 각자가 살아온 세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진호 씨는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글쎄요. 지원 씨와 함께라면 특별히 뭘 하고 싶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고 싶어요. 진호의 목소리에 평화로움이 깃들었습니다. 저도요. 이제 와서
큰 욕심은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원의 눈빛에 깊은 만족감이 어렸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기차 여행을 즐겼습니다. 어느덧 강릉역에 도착했고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바다네요. 지원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가까이서 볼래요? 진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원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밝게 빛났습니다. 손을 잡고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완만한 계단을 내려가면서 지원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모래사장에 도착하자 지원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을 모래에 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황홀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따뜻하네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래 위를 걸으며 그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보며 그를 향해 웃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도 신발을 벗고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함께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끔 차가운 파도가 발끝을 적시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즐거웠습니다. 모든 감각이 생생하게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진호 씨, 고마워요. 지원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요? 진호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다도 보여주시고 제 인생에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진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도 그녀 덕분에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고 있으니 고마움은 그가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래사장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진호 씨, 지원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진호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내일은 일출 볼까요? 지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야 하지만 함께 보면 좋겠네요. 진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지원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준비를 마치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바다는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별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서히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지평선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곧 해가 뜰 거예요. 진호가 속삭였습니다. 지원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아름답네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지원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찾아온 이 사랑,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지원 씨. 지원 씨도 이제 진짜 내 사람이에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깊은 사랑.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사랑. 45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의 가슴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바다가 붉게 물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설악산 중턱에서 만난 두 노인의 사랑 이야기. 인생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다고. 삶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선물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종종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된다고. 이 이야기에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CCTV 다 확인했습니다. 업무 규정 위반이 명백해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추위에 떨고 계셨고,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생명이 위급했어요. 은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이 과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은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선단체가 아니라고요? 서은지 씨,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인사과장이 서류를 꺼내 은지 앞에 놓았어요.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정직 처분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이 주인공의 사연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눈발이 미친 듯이 몰아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 서은지는 두꺼운 패딩을 꽁꽁 여민 채 건물을 나섰어요. 오후 6시, 평소보다 1시간 늦은 퇴근이었죠. 휴, 정말 춥네. 입에서 나온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발끝이 시렸어요. 은지는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려는 순간 은지의 발걸음이 뚝 멈췄어요. 응급실 입구 옆 벤치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하나로 몸을 감싼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노숙자였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도 그래야 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텐데, 누군가의 아버지였을지도 모르는데. 아저씨, 괜찮으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가운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죠. 노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맑았어요. 은지는 순간 어딘가 품위가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춥구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은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응급실 입구까지는 불과 몇 미터. 하지만 그는 이미 의식이 흐릿해 보였죠. 은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저기요. 밖에 환자가 쓰러져 있어요. 간호사들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곧 들것이 나왔고 노숙자는 응급실로 옮겨졌죠. 은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어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밖에 쓰러져 있어서요. 보험증이나 신분증이 있나요? 응급실 간호사가 확인한 결과 그에게는 아무런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보험도 없었죠. 선불로 50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응급 처치 비용이에요.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이번 달 월급에서 어머니 기일 제사 비용을 빼면 얼마 남지도 않았죠. 하지만 은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내밀며 말했어요. 제가 낼게요. 아니, 왜 모르는 사람 치료비를. 동료 직원이 놀란 듯 물었지만 은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은지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본 척하지 마라.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단다. 은지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이 들어 있었죠. 바로 오래된 병원 직원증이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정현우라는 서명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은지는 그 직원증을 보며 이 병원에 지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했던 곳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비록 어머니는 은지가 태어난 직후 병원을 그만두셨지만 이곳에는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죠. 은지 씨, 정말 괜찮아요? 동료의 목소리에 은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이번 달은 아껴 쓰려고 했으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웃으며 말했죠. 응급실에서는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숙자는 이제 안정을 찾은 듯했습니다. 은지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물었습니다. 정태수예요. 노숙자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은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정태수, 왠지 평범하지 않은 이름 같았어요. 나이는요? 73. 은지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할아버지 나이였어요. 추운 겨울밤 거리에서 살기엔 너무 나이가 많았죠. 보호자 연락처는요? 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듯이요. 은지는 조용히 뒤돌아섰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치료비는 냈으니 이제 갈 때가 됐죠.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은지가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제 번호 남겨도 될까요?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는 연락처를 적어주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이었을까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은지는 어머니의 직원증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엄마, 제가 오늘 좋은 일 했어요. 엄마라면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은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오늘의 작은 선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정태수라는 노숙자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하지만 원무과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서은지 씨, 이 과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과장님.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은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어제 일을 알게 된 걸까요? 개인 카드로 환자 치료비를 대납했다고요? 이 과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응급 상황이었고 환자분이 신분증이 없어서 그게 우리 규정에 어긋난다는 걸 모르시나요? 이 과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규정은 규정입니다. 개인이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은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은 인사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세요.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은지 씨, 잠시 면담 좀 하시죠. 은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사과로 향했어요. 이미 결과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규정은 엄격했어요. 개인이 환자 치료비를 대납하는 건 금지되어 있었죠. 보험 사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은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일했던 이 병원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은지 씨, 누군가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응급실 간호사였어요. 어제 그 환자분, 정태수 씨 말이에요. 깨어나셔서 은지 씨를 찾으세요. 은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를요? 네.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은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인사과 면담이 있었지만 왠지 정태수 씨를 먼저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응급실로 향하면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어쩌면 이 만남이 모든 걸 바꿀지도 모른다는. 은지는 응급실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인사과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태수 할아버지는 나중에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죠. 인사과 문을 여는 순간 은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안에는 인사과장과 이과장, 그리고 낯선 사람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은지 씨. 인사과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밤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인사과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개인 비용으로 신원불명의 환자 치료비를 대납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이유가 뭡니까? 이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어려 있었어요. CCTV 다 확인했습니다. 업무 규정 위반이 명백해요.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추위에 떨고 계셨고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과장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어요. 병원엔 규정이 있어요. 개인이 함부로 환자 치료비를 대납하면 안 됩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도 있고 병원 재정 관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인사과장이 덧붙였어요.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듯했죠. 하지만 생명이 위급했어요. 은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밖에서 얼어 죽으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과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은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선단체가 아니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그럼 병원은 뭔가요? 돈 있는 사람만 치료받는 곳인가요? 서은지 씨, 인사과장이 엄하게 말했어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사과장이 서류를 꺼내 은지 앞에 놓았어요.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정직 처분입니다. 은지의 손이 떨렸어요. 정직이라니 언제까지인가요? 최소 한 달입니다.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그동안 월급도 없겠죠. 어머니, 기일도 다가오는데 지금 바로 출입증을 반납하세요. 이 과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은지는 목에 걸린 출입증을 풀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개인 물품은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인사과를 나와 원무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은지야, 괜찮아? 선배 직원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응, 괜찮아. 은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정직이래. 한 달 동안. 뭐, 그게 무슨.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좋은 일 했는데.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 위반이래. 어쩔 수 없어. 원무과 사무실로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은지에게 쏠렸어요. 다들 이미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죠. 은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 사진이 나왔어요.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은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건가요?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죠. 낡은 병원 직원증도 꺼냈어요.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정현우라는 서명. 은지는 그것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일했던 이 병원에서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은지 씨, 갑자기 누군가 불렀어요.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그 할아버지 정태수 씨가 계속 은지 씨를 찾으세요. 정말 급하다고. 은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정직 처분을 받았으니 환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간호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아가씨한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짐 정리하고 갈게요. 간호사가 돌아간 후 은지는 서둘러 짐을 정리했습니다. 박스에 물건들을 담으며 5년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의 설렘, 첫 월급으로 어머니
약을 사드렸던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며칠 동안 울었던 기억. 은지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혜진이 곁에 와서 어깨를 토닥였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자랑스러워.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맞아. 우리라면 못했을 거야. 그 할아버지도 고마워하실 거야. 은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료들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이 과장과 마주쳤어요. 그는 은지를 차갑게 바라봤죠.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나요? 이 과장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병원은 감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전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은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 과장 옆을 지나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엄마, 전 떳떳해요. 그녀는 응급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정태수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급하게 찾는지 궁금했죠.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은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에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병실 문을 열자 정태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아가씨, 정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고맙소.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야. 은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근데 아가씨, 혹시 정태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서은지예요. 서은지. 혹시 어머니 성함이 이서연 아니오? 은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정태수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혹시 아버지는? 은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할아버지가 뭔가 아는 게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정태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아가씨, 내가 말해야 할 게 있소. 아주 중요한 일이야. 은지는 숨을 죽였어요. 왠지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내 동생, 아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현우라는 사람이 있소. 정현우, 어머니의 직원증에 있던 그 이름이었어요. 은지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신가요? 정태수는 은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도 아가씨, 하지만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젊은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은지와 정태수 모두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병원 이사장 정승호였어요. 아버지, 병실로 뛰어든 정승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안도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죠. 정태수는 갑작스런 등장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승호야? 은지는 당황해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병원 이사장이 이 노숙자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정태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 잠깐. 정태수가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내 아버지가 아니야. 승호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난 정태수야. 내 아버지는 정현우지. 은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현우? 어머니의 직원증에 있던 그 이름이었어요. 승호는 정태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큰아버지? 정태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승호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했어요. 그는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큰아버지세요? 50년 만에 정태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미소였죠. 하지만 그 미소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많이 컸구나, 승호야. 은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가족 상봉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승호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혹시 누구신지. 아, 이분은 정태수가 은지를 가리켰어요. 나를 구해준 은인이야. 서은지라는 아가씨지. 승호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놀라움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죄책감으로. 서은지 씨라고요? 승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은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은지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승호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잠깐, 서은지 씨라면 어제 개인 비용으로 치료비를. 맞아요. 정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자기 돈으로 내 치료비를 냈어. 그런데 정태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까 들으니 그 일로 징계를 받았다더군. 승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징계를?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직 처분받았어요. 규정 위반이라고. 승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말도 안 돼. 생명을 구한 사람을 징계한다니. 그는 즉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비서? 나야. 지금 당장 인사과장 좀 불러. 그리고 어제 응급실 CCTV 영상 다 준비해. 은지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이사장님, 괜찮아요. 이미 결정된 일이고. 괜찮지 않아요. 승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큰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순 없어요. 정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승호야, 이 아가씨 말대로. 아니에요, 큰아버지. 승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병원이 이래선 안 됩니다. 그는 다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은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승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정태수가 갑자기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아까 못다한 얘기가 있어. 은지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어요. 아까 정현우라는 이름을 말하려던 순간. 큰아버지, 잠시만요. 승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처리할 일이 있어요. CCTV부터 확인하고.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병실엔 은지와 정태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정태수는 은지를 똑바로 바라봤죠. 이서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지. 은지의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를 아세요?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알고 말고. 내 동생이 사랑했던 여자니까. 은지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현우 씨가 내 쌍둥이 동생이야. 그리고 아마도. 정태수가
말을 멈췄어요. 은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내 아버지일 거야. 은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9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가 이렇게 밝혀지다니. 왜 엄마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정태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현우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거든. 집안 반대요? 그래. 현우는 재벌가 사위가 될 예정이었어. 하지만 서연이를 만나고 정태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둘은 진심으로 사랑했지. 하지만 끝내 이루어질 수 없었어. 은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엄마는 혼자서 저를, 그래, 대단한 여자였어. 내 어머니는. 정태수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현우는 몰랐을 거야. 서연이가 임신한 걸. 은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었어요. 큰아버지는 왜 노숙자가 되신 거예요? 정태수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현우가 공부할 수 있도록 포기했어. 형제는 똑같이 공부 잘했지만 한 명만 대학에 갈 형편이었거든. 은지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형제의 희생이 느껴졌죠. 그리고 집을 나왔어. 현우가 부담 갖지 않도록. 50년 동안요? 그래. 멀리서 지켜봤지. 현우가 성공하는 걸, 결혼하는 걸, 승호가 태어나는 걸. 정태수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나타날 순 없었어. 내가 나타나면 현우가 괴로워할 테니까. 은지는 정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희생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승호가 돌아왔어요. 뒤에는 몇 명의 직원이 더 있었죠. 큰아버지, CCTV 다 확인했어요. 승호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그리고 서은지 씨의 징계 취소 명령도 내렸습니다. 은지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당연한 거예요. 생명을 구한 직원을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승호는 뒤돌아서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인사과장과 이과장 둘 다 경고 조치하세요. 그리고 서은지 씨는 즉시 복직시키고. 잠깐만요. 은지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승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요? 은지는 정태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승호를 봤죠. 지금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군지도 방금 알았고. 승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는 정태수와 은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큰아버지, 설마. 정태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지는 아마도 현우의 딸일 거야. 승호의 입이 벌어졌어요. 충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잊었어요. 운명의 실타래가 이렇게 얽혀 있었다니. 노숙자를 도운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승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계속 흔들렸어요. 아버지? 저예요, 승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해요. 큰아버지를 찾았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현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뭐라고? 태수 형을? 예. 그리고 승호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해요. 전화를 끄는 승호는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어머니 사진이 있으신가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죠.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승호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분이 정태수가 끼어들었어요. 이서연이야. 현우가 미친 듯이 사랑했던. 승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은지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책상 서랍에 늘 간직하시던 사진과 같은 분이에요. 은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도 그 사람을 잊지 못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어머니를 잊지 못했던 거군요. 30분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현우가 들어섰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지만 여전히 위엄이 있었죠. 그가 정태수를 보는 순간 두 노인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 현우야. 50년 만에 재회였어요. 쌍둥이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미안해. 형,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태수가 동생의 등을 토닥였어요. 난 내 선택에 후회 없어. 내가 잘 사는 걸 보는 게 내 행복이었으니까. 은지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형제의 정이 이렇게 깊을 수가. 정현우가 눈물을 닦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은지에게 멈췄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아가씨는. 정태수가 은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은지야, 이서연의 딸이지. 정현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승호가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서연이의 딸. 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서연이 딸이 맞소?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정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닮았어. 서연이를 정말 많이 닮았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서연이는 어떻게 지냈소?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은지의 대답에 정현우가 휘청거렸습니다. 죽었다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승호가 놀라서 아버지를 부축했죠. 아버지. 정현우는 머리를 감싸 쥐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미안하다. 은지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를 향한 그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한참을 울던 정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집안의 압력에 못 이겨서 서연이를 포기했어. 정태수가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만났잖아. 늦지 않았어. 정현우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얘가 정말 내 딸이란 말이냐? 은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정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대학 시절 너희 어머니를 만났어. 도서관에서였지.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책을 찾다가 부딪혔는데 그때 서연이의 미소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 은지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그려졌어요. 우리는 미친 듯이 사랑했지. 하지만 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어. 재벌가 사위가 되기로 약속된 몸이었거든. 순간 은지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서연이는 울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지. 정연우가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임신한 걸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야.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행복하셨어요. 저를 키우면서.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늘 외로워하셨죠. 하지만 은지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정연우의 눈빛이 애절했어요. 그래요. 늘 밝게 웃으셨고 좋은 엄마였어요. 정연우는 은지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9년 만에 만난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승호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어요. 가족들끼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정태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야. 늦었지만 정연우는 은지를 꼭 안았어요. 내가 있었다니. 서연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은지는 아버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엄마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정말이냐? 예. 늘 좋은 추억만 간직하셨어요. 정연우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내가 죽어서 서연이를 만나면 용서해 줄까? 은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이미 용서하셨을 거예요. 사랑하셨으니까. 정연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서. 병실에는 가족의 눈물이 가득했어요. 50년의 이별, 29년의 공백이 마침내 메워지는 순간이었죠. 정태수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란 게 참 묘해. 내가 쓰러진 걸 은지가 도와줬고 그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정연우가 형을 바라봤어요. 형이 연결해 준 거야. 고마워. 형. 은지는 두 노인을 번갈아 봤습니다. 노숙자를 도운 작은 선행이 이런 기적을 만들다니.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끌어 주신 걸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승호가 들어왔습니다. DNA 검사를 신청했어요. 확실하게 하려고요. 정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그는 은지를 다시 한 번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이야. 서연이와 나의. 은지는 아버지의 품에서 처음으로 완전함을 느꼈습니다. 29년간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은지는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연우가 앉아 있었죠. 그의 얼굴도 긴장되어 보였어요. 괜찮아. 이미 마음으로는 알고 있잖아. 현우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예. 그래도 떨려요. 은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검사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봉투를 들고 나왔죠. 정연우 씨, 서은지 씨.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결과지를 건넸어요. 축하드립니다. 99.99% 일치합니다.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실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은지를 꼭 안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 딸이구나. 은지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29년 만에 찾은 가족의 품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그때 승호가
복도를 걸어왔어요. 결과 나왔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지는 정말 내 딸이야. 승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제겐 누나가 생긴 거네요. 은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생이라니 평생 혼자였는데 갑자기 가족이 이렇게 많아지다니 누나라고 부르기엔 좀 어색한데요. 승호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편하게 은지 씨라고 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은지도 미소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저도 잘 부탁해요. 승호 씨.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세 사람은 정태수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큰아버지도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실 거예요. 병실 문을 열자 정태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큰아버지, 승호가 부르자 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들 왔구나.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죠. DNA 결과 나왔어요. 은지는 정말 아버지 딸이에요. 정태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봐도 붕어빵이던데. 다들 웃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형의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형,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어? 태수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아까도 간호사 이름을 못 알아봤어.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설마 의사를 불러야겠어. 승호가 서둘러 나갔어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추가 검사가 필요하겠네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막 가족이 됐는데 큰아버지가 아프시다니. 치료할 수 있나요? 의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초기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를 병행하면. 현우가 형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형, 걱정하지 마.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줄게. 태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냥 자연스럽게. 무슨 소리야.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제 겨우 만났는데 앞으로 함께할 날이 많은데. 은지도 태수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큰아버지, 꼭 치료받으셔야 해요. 저희가 도울게요. 태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맙다. 다들 고마워. 의사가 나간 후 가족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승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큰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모시죠.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떨어져 살 이유가 없어.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 혼자 익숙해. 큰아버지, 은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이 뭔지 아세요? 힘들 때 함께하는 거예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어요. 평소 조용한 은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다니. 저도 29년 동안 혼자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엔 정말 외로웠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 생겼잖아요. 큰아버지도 저희와 함께 사셔야 해요. 태수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죠.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죠. 현우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형이 날 위해 평생 희생했잖아. 이제 내가 형을 돌볼 차례야.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폐가 되는 것 같아서. 폐라니요. 가족인데. 승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 넓으니까 큰아버지 방도 충분해요. 은지가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저를 이 가족과 연결해 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큰아버지를 돌려드릴게요. 감동의 물결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현우는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0년을 떨어져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은 함께하자.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승호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 퇴원, 수속 준비할게요. 오늘부터 한 집에서 살아요. 은지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도 같이 살아도 될까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은 너무 외로워서 현우가 활짝 웃었어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니까. 승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방도 준비할게요. 아니, 은지 씨 방도요. 은지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그날 오후 태수는 퇴원했습니다. 정씨 가족의 대저택 앞에 선 은지는 입이 벌어졌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승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은지 씨 집이기도 해요. 커다란 문이 열렸어요. 직원들이 나와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태수는 어색해하며 들어갔고 은지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현우가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형 방이야. 그리고 은지, 내 방은 이쪽. 넓고 깨끗한 방이었어요. 은지는 꿈만 같았죠. 정말 제가 여기서 살아도 되나요? 현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했어요. 태수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어색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은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혼자 먹던 밥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하다니. 건배하자. 현우가 잔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겨웠어요. 은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 동생. 29년 만에 찾은 가족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엄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했어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죠.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노숙자를 도운 작은 선행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은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병원 앞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은지는 병원 정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달 만에 복직이었죠. 은지 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승호가 서 있었어요. 오늘부터 출근이죠. 아버지가 특별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어요. 은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취약계층 의료지원 센터요. 은지 씨가 맡아주셨으면 해요. 은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가 늘 꿈꿔온 일이었거든요. 병원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따뜻한 미소로 딸을 맞이했어요. 우리 은지 왔구나. 은지는 아직도 우리 은지라는 말이 어색했지만 좋았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니까요. 이 프로젝트는 은지가 보여준 정신을 확대한 거야. 현우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험이 없거나 돈이 없는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야. 은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병원이 해야 할 일이죠. 제가 맡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은지는 원무과로 갔습니다. 동료들이 환영해줬어요. 은지야, 돌아왔구나. 혜진이 달려와 안았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듣기로는 대단한 일이. 은지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일단 일부터 하자.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은지가 이 사장의 딸이라는 것을. 이 과장은 은지를 보자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이 그렇게 구박했던 직원이 사장님 딸이었다니. 아니, 은지 씨. 더듬거리는 이 과장을 보며 은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대해주세요. 전 똑같은 직원이에요. 이 과장은 머리를 긁적이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은지는 곧바로 프로젝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일이었어요. 노숙자분들, 이주 노동자분들, 독거노인분들. 은지는 리스트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큰아버지처럼 도움이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태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큰아버지, 오늘 병원 어떠셨어요? 태수는 은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우리 은지 왔구나. 치료 잘 받았어. 의사가 많이 좋아졌대. 정말로 태수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어요. 약물 치료와 가족들의 관심 덕분이었죠.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현우랑 승호 기다리고 있어. 은지는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둘렀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태수가 부엌으로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잘 끓이셨거든. 은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이가 참 좋은 사람이었지. 태수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아버지도 엄마를 아셨군요. 알고 말고 현우가 정말 사랑했으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현우와 승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좋은 냄새가 이렇게 나지? 현우가 웃으며 물었어요. 은지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상, 정겨운 대화. 은지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오늘 프로젝트 회의 어땠어? 현우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은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완성하는 거야. 승호도 거들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제가 도울게요. 은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니. 한 달 후 취약계층 의료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70대 독거노인이었어요. 보험이 없어 치료를 미루고 있었죠.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은지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은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2달 전 태수를 도왔던 그 마음 그대로였죠. 센터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은지 씨 덕분이에요. 승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두의 노력이죠. 은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어느 날 현우가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야, 내가 은퇴를 생각하고 있어. 은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은퇴요? 아직 젊으신데 이제 승호에게 맡기고 싶어. 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 현우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특히 너랑 29년을 놓쳤으니까. 은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그래,
우리 딸아, 봄날에 어느 주말 온 가족이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날씨 참 좋다. 그러게요. 벚꽃도 예쁘고. 은지가 휠체어를 밀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와 승호는 나란히 걸었어요. 네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저기서 사진 찍을까? 승호가 벚꽃나무를 가리켰어요. 카메라 앞에 선 네 사람. 은지는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영원히 기록되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데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날 은지가 날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런 날이 없었겠죠. 현우가 동생의 말을 받았어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날. 승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기적 같은 일이죠. 네 사람은 따뜻한 봄볕 아래서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뒤를 돌아봤어요. 석양빛에 물든 공원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녀는 생각했어요. 노숙자를 도운 작은 선행이 이런 큰 기적을 만들다니.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온다고. 은지는 가족들과 함께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건 그 추운 겨울밤 한 노숙자를 도운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든 큰 기적. 그것이 은지가 배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